안녕하세요. 최근 베나TV 영상을 무단 복제, 편집,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제작진이 발견하여 저작권 신고를 하면 유튜브에서 채널 폐쇄 조치를 합니다. 영상을 무단 복제, 업로드하는 것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노력을 빼앗는 행위이며 불법입니다. 단, 원본 영상 공유하기는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작진이 무단 업로드한 영상을 모두 찾기는 어렵습니다. 베나TV 영상이 다른 채널에 업로드된 경우 즉시 댓글, 제작진 이메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해 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더불어 후원금, 구독하기, 그리고 광고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 살고 있는 소설가 반디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반출해서 출판한 소설 고발입니다. 모두 7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이 의미 깊은 책이 조금 더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조금 더 많은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7편의 단편 가운데 2편을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출판사인 다산책방 그리고 저작권자인 도희윤 대표와 협의를 거쳐 저희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작품의 제목은 지척만리입니다. 지척만리. 아니, 문소리에 놀라 화닥닥 일어서던 정숙은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금방 갈아들던 아들의 오줌 기저귀가 철썩 손에서 떨어져 내렸다. 문틀을 꽉 채우고 선 것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남편이 틀림없었으나 너무도 초라해진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해골이 된 얼굴, 떼국물이 흐르는 옷주제, 한쪽 어깨에 후줄그레 걸쳐진 넝마가 된 배낭. 원래 겁석 마르고 꺾어부정한 체구이기는 했지만 정숙은 지금 30대의 남편이 아니라 그 어떤 중늙은이를 마주선 것만 같았다. 불과 20여일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도 변모될 수가 있을까? 더구나 수삼 년 만에 고향집을 찾아갔다 온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 말이다. 아, 여보, 왜 그래? 영민 아버지. 정숙은 그제야 남편의 가슴에 칵 매달렸다. 살아왔군요. 살아왔어요. 엉. 자, 이런 애 깨나겠소. 애. 흑.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얼마나? 정숙은 남편의 종가슴을 마구 두들게 됐다. 기다리긴. 안 기다리게 됐어요? 여행증도 아무런 길 떠날 준비도 없이 그것도 화술에 흠뻑 취한 채 떠나는 열차에 매달려간 당신을 말이에요.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하게 됐소. 아이 참, 내 정신 좀 봐. 어머님 병화는요? 어머닌... 예? 그럼...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어머닌 뵙지도 못하고 왔소. 무슨 말씀이야요? 난 집에 가 닿지도 못했댔소. 뭐라고요? 그럼 여태 어디? 여보, 나 냉수부터 좀 줘. 남편이 지퍼에서 찢어지는 소리가 나게 셔츠 앞자락을 열어 헤치며 목뼈가 움실하도록 마른 침을 연신 삼켰다. 정숙이 얼른 물을 떠다 주자 남편은 벌컥벌컥 단숨에 바닥을 냈다. 그리고는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아들에게도 시선을 보냈다. 우리 영민이 그새 컸구만. 극도로 지치고 허기진 사람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앓는 소리 비슷한 남편의 목소리를 정숙은 이때서야 가늠해 들었다. 그럼 영민이랑 같이 계셔요. 내 뭘 좀... 정숙은 부엌으로 나가 부랴부랴 쌀을 씻어 일다 말고 남편을 불렀다. 여보, 찬물로 세수 안 나갔어요? 대답이 없었다. 여보, 정숙은 문을 열어보고 놀랐다. 남편이 그새 잠들어 버렸던 것이다. 입을 헝하니 벌리고
창백한 얼굴로 누그라진 그 모습은 산 사람 같지 않았다. 허리춤에서 기어나온 듯한 하얀 이 한 마리가 검은 바지 혼솔을 따라 아래로 기어내리고 있었다. 못 볼 것을 보기라도 한 듯 흠칫 그것을 집어드는 정숙의 두 눈에 다시 눈물이 핑그르르 고여올랐다. 큰 체구에 어울리지 않게 그저 어줍고 착하기만 한 사람인 남편에게 어떤 악행이 가해졌기에 이 지경이 되어 돌아왔으랴. 정숙은 그 전후 사연을 남편이 몸살로 죽을 듯 앓고 난 사흘 후에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고향의 어머니는 흰 옷을 입으시고 푸른 강 맞은편 언덕에 서 계셨다. 앓는다던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셨을까? 사공에 노젓는 소리는 부지런히 삐걱거렸으나 명철이 탄 배는 더디기만 했다. 영민애비야. 어머니는 상봉의 순간이 한 초가 새로운 듯 두 팔을 내든 채 물 기슭으로 마주 달려 나오신다. 명철이도 더욱 조급해났다. 그래서 선창에 채 닿기도 전에 배에서 몸을 날린다는 것이 그만 발이 좀 모자라 첨벙 물을 디디고 말았다. 한데 무틀 한치 앞둔 그 물이 그처럼 깊을 줄이야. 명철은 버런 강물 속으로 끝없이 잠겨들었다. 그러다 허우적거려 겨우 솟구쳐보니 흉흉한 물결이 자기를 강폭판으로 밀어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명철아! 사색이 된 어머니가 허둥허둥 강 기슭을 따라 달려오는 모습이 저기에 보였다. 어머니! 어머니! 명철은 마주 소리치며 필사의 힘을 다해 어머니에게로 헤어가려 팔다리를 허우적거렸다. 형님! 형님! 누구의 손인가 명철의 몸을 잡아 흔든다. 응? 응? 명철은 꿈에서 깨어나며 눈을 떴다. 누굴까? 웬 청년이 이렇게 근심스레 자기를 마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일까? 몽롱한 의식이 점차 맑아지는 속에 철길 이음새를 뛰어넘는 기차 바퀴의 달가닥 소리가 선명히 들려왔다. 순간 명철은 의자의 차창 구석 쪽에 모로 꾸겨받고 있던 몸을 벌떡 일으켜 앉았다. 밤이 어느 때쯤이나 되었는지 중간 통로에 빼곡이 들어앉은 사람들까지도 하나같이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은 채 꿈나락에 빠져 있었다. 마침 깨어났군요. 청년이 다행스럽다는 듯 조용히 말했다. 정신 차리라오 형님. 형님은 여행증도 차표도 없이 이 기차에 올랐어요. 술에 취해서. 어? 명철은 찬물 벼락이라도 맞은 듯했다. 대번에 정신이 왕창 밝아지며 자기 일의 자초지종이 주마등 마냥 머리에 떠올랐다. 2부 대기실은 숨이 막혔다. 차례를 기다리며 붐비는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었다. 불볕을 내리붙는 삼복의 바깥날 때문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성냥감만한 대기실 내벽에 빈틈없이 걸린 여행 질서에 대한 온갖 규정판들과 그 규정판들에서 눈을 찌르며 들어오는 벌금이요, 강제 노동이요, 법적 제재요 하는 글발들, 그리고 역전의 매표구 같은 구멍이 뚫린 유리창을 사이 두고 안에서는 떽떽거리고 밖에서는 애걸복걸하는 목소리 등등이 자아내는 무거운 압박감에서 오는 숨막힘이었다. 이번 사람도 부결인가 아니면 발급이겠는가 하는 것은 공동의 관심사였다. 용무자와 발급자가 주고받는 말소리 외에는 무덤 속 같은 공기가 흐를 뿐 기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열에 하나나 되게 손바닥만한 여행증을 받아쥐고 감지덕지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라야만 여기저기서 선망의 한숨소리가 가볍게 일군할 뿐이었다. 명철이도 40분 너머를 그렇게 기다려서야 겨우 그 유리창 구멍 앞에 마주 설 수가 있었다. 동문 뭐요? 하는 시선으로 중년의 딱부리 눈이 명철을 내다보았다. 이마가 좁고 하관이 퍼진 생김새며 푸르딩딩한 그 기상이며 흡사
청개구리 가을물을 연상케 하는 사나이였다. 그는 중세기의 재판관처럼 자리를 높이 틀고 앉아서 구척장신인 명철이도 고개를 젖히고서야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있었다. 용무가 뭔가 말이오. 딱부리는 금방 묻는 듯한 시선을 보낸 것도 셈에 챈다는 듯 대번에 언성을 높였다. 그 서슬에 명철은 말문이 꾹 막히었다. 이러저러한 일에 부닥치면 공연히 가슴부터 철렁해지곤 하는 명철이었다. 하기는 토설할 말이 너무도 쌓이고 쌓여 말문이 막혀버렸는지도 모른다. 고향에서 모친 병 위급 급례라는 전보가 입원까지 연겁 후 석 장이나 날아왔다는 것. 그런데 매번 부결되어 오늘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오늘만 내일만 하고 있을 어머니께 이번까지 가지 못하게 되면 생전에는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 등 쏟아놓고 싶은 말이 작기나 많은가. 하지만 명철이 눈딱부리의 재촉 앞에서 꺼낸 말이란 겨우 저 이거 하는 외마디 소리뿐이었다. 그 소리와 함께 명철은 땀밴 주먹 안에 꾹 움켜쥐고 있던 조그마한 전보장을 유리 구멍 안으로 조심스레 들이밀었다. 이건 또 뭐야? 눈딱부리가 혼잣말인 듯 내뱉는 소리였다. 전보입니다. 여보, 누가 전보인지 몰라서 묻는가? 동문 직장원인데 왜 본인이 직접 이런 걸 들고 다니는가 말이오. 기업서 증명서 취급자에게 보내오지 않고. 예, 취급자한테 보내왔댔는데 부결당했다. 예. 뭐요? 이 동무가 이거? 그래, 부결당한 거 동무가 오면 누가 된답대? 그런 게 아니라 이번이 3번째인데. 명철은 품속에서 보풀이인 전보문 2장을 더 꺼내어 구멍 안으로 또 밀어넣었다. 사정 좀 하자요. 제가 맞이자 외아들입니다. 고향엔 시집간 누이 동생과 어머니뿐인데. 됐소. 명철의 입을 틀어막기라도 하듯 유리구멍에서 전보문 석장이 콱 쓸어나왔다. 상부의 지시란 말이오. 그 지방은 1호 행사에 예견으로다 증명서를 제안하라는, 내가 비밀까지 다 대줘야만 알겠소? 그래도 부모가 마지막 길을 간다는데. 이보, 여기는 흥정판이 아니야. 2부란 말이오. 2부. 사나이의 딱부리 눈알이 우악스레 아래 위로 디글거렸다. 명철의 가슴 속에서 꺼지는 듯한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다. 2부라는 곳이 군행정경제위원회 울타리 안에 있기는 해도 소속은 군안전부이며 그 성원들은 사복 속에 견장을 단 안전원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랴. 그럼에도 지금 눈딱부리가 생색을 내며 2부라는 말을 거듭 외쳐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땅에 태를 묻어 30여 년 체질화된 그 어떤 타성이 명철에게 무엇인지를 귀띔했다. 명철은 창구 앞에서 공손히 비켜서고 말았다. 순간 그의 망막엔 병석의 어머니 모습이 한가득 안겨왔다. 시집일을 내버려 두고 홀어머니의 머리맡을 지키며 하나뿐인 오빠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누이 동생의 모습도 어른거렸다. 남편이 두고 간 오누이를 키우느라 약골인 어머니로서는 뼈를 갈아야 하는 농장일도 낙으로 살아오신 어머니. 원래 명철은 군대 복무를 끝내면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일을 하려 했었다. 연로보장 나이가 되기 전엔 농장원이라는 직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어머니를 곁에서 조금이나마 편히 모시기 위해서였다. 그 밖에도 고향엔 또한 사랑을 약속한 처녀가 있었던 것이다. 명철의 이런 꿈은 제대 후 집단 배치 명령에 의해 할 수 없이 이곳 검덕산의 광부가 되어버린 후에도 좀처럼 깨어지질 않았다. 어떻게 하나 광산을 떠나 어머니 곁으로 빠져나가 보자고 무슨 노릇인들 안 해보았겠는가. 직장 당비서네 집에 닭마리도 들고 다녀보고 광산 노동과장네 집 온돌수리도
해주어 보았다. 아는 친구를 내세워도 보았고 병원의 진단서 노름도 해보았다. 하나 완악한 이 세상은 명철에게 단 한 발자국의 양보도 할 줄 몰랐다. 울며 겨자 먹기로 명철은 어머니만을 외로이 남겨둔 채 고향 처녀를 이리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럭저럭 명철은 벌써 아이 아버지가 되었고 어머니도 기다리던 연로 보장 나이가 다 되었다. 올 농사나 끝내면 명철은 어머니를 모셔올 수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마지막 고비를 눈앞에 두고 덜컥 지쳐 쓰러지실 줄이야 어이 알았으랴. 허청거리는 걸음으로 이부문턱을 나서는 명철의 흉벽 속에서는 소리 없는 울음이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송아지 눈처럼 순박해 보이는 그의 눈좌 위에 눈물이 한가득 고여 시글거렸다. 솔묘라는 고향이 그 어디 도쿄나 이스탄불이라도 된단 말인가. 제 나라 제 땅 안에 있는 고향 땅이 이처럼 아득하고 막막한 곳으로 되다니. 허락한다면 천리든 말리든 걸어서라도 떠나보련만 그마도 허용하지 않는 여행 질서였다. 명철은 목 놓아 울며 땅이라도 치고 싶었다. 하나 때로는 울음도 반항으로 되는 법이다. 반항 앞엔 오직 가차없는 죽음밖에 없는 이 땅. 그래서 아파도 웃고 쓰거워도 삼켜야만 하는 것이 이 땅의 체질이었다. 명철은 걸었다. 그 어떤 절대의 힘 앞에서 당해야 하는 억울한 좌절감에 심신의 힘이 기진해짐을 느끼며 목적지도 향방도 없이 발길이 닿는 대로 읍거리를 괜히 휘청거렸다. 모든 것이 싫었다. 숨막히는 7월의 폭양을 식혀주듯 어디선가 맴맴거리는 매미 소리도 귀찮기만 했고 땅을 디디고 하늘을 호흡하며 걷고 있다는 그것마저도 실증이 났다. 생각해보면 살아온 길지도 않은 생애에 너무도 잦게 맞닥뜨리는 오늘 같은 날들이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꿈꾸다가 인민군 초모에 응집되어 기차에 올라타야만 했던 그날도 제대 후 귀가를 그처럼 소망하다가 집단 배치장을 쥔 대열 참모를 따라 풍을 친 트럭에 몸을 던져 실어야 했던 그날에도 명철은 오늘 같은 좌절감에 소리 없는 통곡을 했었다. 그거 명철이 아니야? 명철이! 시선을 땅에 박은 채 역전 광장 십자기 로터리를 돌던 명철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다부진 몸매에 곱슬머리가 신장로를 뛰어 건너오며 마치 제가 부탁했던 일을 최근이라도 하듯 다급히 소리치는 것이었다. 그래, 어떻게 됐어? 명철은 친구인 영호가 지금 여행증 발급 여부를 묻는 것이라는 것을 인차 알아챘다. 그는 아까 입으로 가던 길에 영화관 옆에서 영호를 만났던 것이다. 오래간만에 왔다 가는 동생 때문에 술을 구하러 다니던 중이라는 영호는 길가에다 명철을 붙들어 놓고 그의 여행증 문제를 함께 걱정해 주었던 것이다. 아, 됐어, 안 됐어? 영호가 오히려 제 편에서 더 안타까워할수록 명철은 그 인정에 콧등이 쿡 저려와 쉽사리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고향은 서로 달라도 영호와 명철은 한날 한시에 한 분대원이 되었다가 역시 그렇게 본의 아닌 광부가 되어버린 막역한 친구간이었다. 아이 아버지들이 되어버린 지금에는 내외간이 서로 오가며 혈육처럼 살아가는 사이이다. 틀렸단 말이지. 영호는 그러다 명철의 눈물이라도 보게 될까봐 두려웠던지 자문자답을 해버리는 것이었다. 나도 그럴 줄 알았어. 아까 만나서는 명철이한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말 안 했댔지만 나도 요새 그 이부라는 데를 몇 번이나 갔댔는지 알아? 동생의 여행증 기일을 다음은 하루라도 연장시켜볼까 해서 말이야. 근데 연장해줘야 말이지. 여행증에 오른 동행자가 오지 않았다는 트집을 걸며 말이야. 이곳 기계공장에 동생과 다른 사람이 같이 출장으로 오게 됐던 모양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알아서 동생이 혼자 오게 됐거든. 그런데 그런 사정을 골백 번 말해도 어디 귓등으로나 들더라 말이야. 인정사정이란 손톱 꼬물만치도 없는 장작개비 같은 놈들 따위.
사정할 기회나마 주었다면 그건 그래도 이어질 말 대신 명철의 목에서 울대뼈가 움실했다. 제 얘길 가자고 명철이. 영호가 명철의 손목을 무작정 잡아 끄는 한편 한 손에 쥐어든 술통을 흔들며 보이며 외치듯 했다. 확 취하지 않고서야 이런 날을 어떻게 견뎌? 응? 이날 정말 명철은 영호의 말대로 확 취하도록 마셨다. 더구나 영호 동생이 자기는 저녁차를 타야 한다며 사양하는 바람에 술통에 술을 둘이서 다 비우다시피 했다. 명철은 그런대로 처음엔 정신이 말똥했다. 그래서 취기가 오른 영호가 석장의 전보문이면 그게 여행증이지 뭔가. 그걸 보고도 시비하는 놈이 있다면 그게 짐승의 새끼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겠는가. 여행증이고 나발이고 그냥 가라고 기염을 토할 때 명철은 그 말을 받아들일 엄두도 못 내고 있었다. 영호의 동생 영삼이도 명철의 정상이 안타까운 듯 제 여행증에 오지 않는 동행자가 한 명 달려있으니 자기가 차를 갈아타야 하는 기차역까지는 그럭저럭 함께 있을 것이라며 형의 말을 두둔해 나섰다. 그래도 명철은 한 가지 대답밖에 하지 못했다. 글쎄, 난 자신 없다는데. 에이 참. 영호가 속이 탄다는 듯 젓가락으로 술상 모서리를 내리쳤다. 자네가 고향서 아주 길들어 버린 게 아닌가 이 세상에. 사람이 어쩜 그리 양 같기만 한가 말이야. 그건 영호도 한 가지야. 길들지 않고서야 영호라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재간이 있어. 아, 하긴 그렇네. 에이 명철이, 우리 노래나 부르자고. 노래나. 캄캄한 밤하늘에 울리는 기적소리, 불우한 사나이의 창자를 끊는구나. 영호가 종달새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었던지 그날 끝내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명철은 추녀 및 조롱 앞에서 갈짓자 걸음을 멈추었다. 그 종달새는 명철의 남다른 향수심을 달래주려 함이었던지 언제인가 아내가 고향을 다녀올 때 처남이 보내준 고향의 새였다. 이곳에 자식의 태를 묻게 된 오늘까지도 귀가의 꿈이 사라지지 않은 명철에게 있어서 그 한 쌍의 종달새는 고향의 푸른 하늘이었고 황금빛 잔디밭이었다. 아침 저녁 지저귀는 그 소리에서 명철은 고향의 시냇물 소리와 더불어 못 잊을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곤 했다. 조롱 앞에 마주선 명철은 쥐중에도 마음이 뜨거웠다. 명철은 조롱을 벗겨들었다. 그러자 불시에 눈앞에 조롱 대신 사경에 이른 어머니의 얼굴이 콱 안겨왔다. 어머니가 저 세상 문고리를 쥐고 기다리신데도 이 아들은 못 갑니다. 못 가요, 어머니. 아내가 달려나와 명철을 부축했다. 들어가 누우세요. 못 가는 게 어디 당신 탓인가요? 당신 탓인가 말이에요. 세월도 너무하지. 어쩜 사람의 간장을 이렇게까지. 아내의 눈물은 명철의 가슴을 더욱 끓였다. 그래, 내 탓이 아니지. 내 탓이 아니야. 이 종다리처럼 조롱 속에 명철은 벼랑간 무섭게 갑자르며 조롱문을 와락 열어 젖혔다. 한 쌍의 종다리는 명철에게 고맙다고 인사라도 하듯 한 번 우짖더니 갇혔던 나래를 퍼덕이며 조롱을 빠져나갔다. 그래, 가라, 가. 너희들에게도 고향이 있고 낳아준 어머니가 있을 테니. 명철은 창공에 두 개의 점으로 사라져가는 종다리를 쳐다보며 중얼대다 말고 갑자기 빈 조롱을 획 내동댕이 쳤다. 하늘을 꿰질러 나는 종다리를 보노라니 부러움의 불길이 확 당겨오르며 알지 못할 용기가 피를 끓게 했던 것이다. 가자, 가. 너희들도 가고 나도 가고 나도 갈 거란 말이다. 명철은 거침새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방구석에 걸어둔 배낭을 벗겨 맸다. 어머니의 심장병에 좋다고 가을 내 산속을 헤매며 아내가 따다 말려둔 찔광이 배낭이었다. 여보, 어쩌자고 이래요? 명철은 붙잡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며 문 밖으로 비틀걸음을 내디뎠다. 그 후에 일은 명철이도 기억이 삭막했다. 영삼이의 말에 의하면
우연히도 그가 탄 차 칸에 오르게 된 명철은 그의 도움을 받아 좌석에 구겨 앉자마자 코를 골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영삼이가 명철이를 두고 이 사람은 자기 여행증에 오른 동행자인데 그만 술에 취해 골아 떨어졌다는 핑계로 4차례나 있은 증명서 검열을 모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형님, 이번 선은 여기, 내가 내리는 여기요. 난 내려야겠는데 어쩌겠소? 이제부턴 형님 혼자서 진짜 빨치산을 해야 한단 말이오. 영삼이가 귀에 대고 일러주는 말에 명철은 긴장해서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러나 어떻게 빨치산을 해야겠는지 가슴부터 떨려났다. 이제 그 어떤 사나운 맹금에게 걸려들어 자신이 질이 멸렬되고야 말 것 같은 공포감에 등골이 서늘해 나기도 했다. 그런데 그 맹금이 그리도 빨리 덮쳐들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다음 역에 영삼이를 떨고 나온 열차가 20분 남짓이 달렸을 때였다. 오르내리는 사람들로 죽가마처럼 끌어올랐던 차 안에 다시 내려앉기 시작한 고달픈 잠을 깨우며 지금부터 손님들이 가지고 있는 증명서 검열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하는 열차원의 목소리가 울렸다. 영삼이의 말대로라면 차 안에 5번째로 울리는 소리였을 것이나 비로소 처음 듣게 되는 명철은 가슴에 비수라도 와닿는 듯했다. 벌써 독사같이 파란 관복을 입은 두 철도 안전원이 전깃불을 번뜩이며 착한 양쪽에서 마주 조여오고 있었다. 튀어나올 듯 심장이 툭탁거렸다. 전신에 진땀이 쭉 내돌았다. 일어서 걸어 이샹 하며 단속당한 사람들을 끌어내는 소리가 몇 좌석 건너에서 들려오게 되자 명철은 귓속이 웽해가며 눈앞이 캄캄했다. 이성은 체면이요 창피요 하는 말에 무감각해졌고 어떻게 하나 이 순간을 모면해야 한다는 본능만이 온몸을 사로잡았다. 그리하여 명철의 두 발은 마치 도뱀장어가 감탕 속을 파고들듯이 사람들의 다리 사이를 비집으며 의자 밑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발목이, 다음엔 무릎과 엉덩이에 이어 머리마저도. 의자 위에서는 못 느끼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들었다. 살눈썹에 거미줄이 엉켜들었다. 무릎과 턱을 또아리처럼 꼬부려 붙였으나 허우대 큰 몸집은 자꾸만 밖으로 삐어지려 했다. 뿌연 구두짝이며 시커먼 운동화짝들이 비록 코앞에 와닿긴 했어도 울바자처럼 앞뒤를 막아주는 그 다리통들이 오히려 고맙기만 했다. 하나 그 고마움은 순간이었다. 갑자기 치미는 자격지심에 심장의 피가 왈칵 끌어올랐다. 내가 무슨 죄를 졌게 도둑질을 했나? 살인을 했나? 내 나라 내 땅에서 어머니 병문안 가는 게 이리도 죄란 말인가? 이리도. 명철은 와닥닥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에 몸을 움찔했다. 그때 창꽃 같은 전깃불이 명철의 바로 눈앞에 날아와 떨어졌다. 명철은 전율하며 바싹 몸을 웅크렸다. 증명서! 하는 소리가 마치 철퇴라도 내려지듯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명철은 숨마저 죽이고 위의 동정을 살폈다. 전짓불을 바투 들이대고 증명서를 살펴보는 안전원의 상의자락 밑으로 그의 허리춤이 빤히 올려다 보였다. 그 허리에서 팽팽한 포승줄이 위협하듯 명철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순간 오싹하고 등골로 소름이 흘렀다. 권총은 둘째였다. 어쩌면 피가 묻었을지도 모르던 그 포승줄을 이런 데서 또 보게 되다니. 그것은 어린 뇌리에 너무나 치명적으로 새겨졌던 일이어서 지금 같은 위험천만한 순간도 아랑곳 없이 섬광처럼 눈앞에 되살아오는 것이었다. 명철이에게 아직 전내가 풍기던 인민학교 5학년 때의 어느 봄날이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반혁명분자를 처단한다는 농장 탈곡장으로 데려다 열을 지어 앉혔다. 꽃망울이 바야흐로 부푸는 경사지 복숭아나무 기둥에 사형수가 묶여 있었다. 소련으로 수출하는 사과에다 똥을 발라 넣었다는 등 검사의 논거가 시작되자 사형수는 필사적으로 몸을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 무슨 항변을 하며 팔을 내젓고 고함을 지르는 모양이었으나 수건에 입을 틀어 막히우고 새끼줄에 온몸이 묶인 탓에
그런 꿈틀거림으로밖에 표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명백히 알려지고 있었다. 사형수의 몸부림은 점점 심해졌다. 그 서슬에 어느 새끼줄이 끊어지기라도 했는지 몸부림의 폭이 갑자기 더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모자띠를 턱에 내려건 한 안전원이 급히 달려나갔다. 그는 훈련된 동작으로 허리춤에서 포승줄을 잡아채 풀어내더니 그것으로 제꺽 사형수를 덧묶어 놓았다. 얼마 후 연거푸 울리는 요란한 총소리가 사람들의 고막을 찢었다. 산뜻한 봄대기 속으로 화양내와 피비린내가 물씬 풍겨왔다. 이윽고 트럭 한 대가 부릉거리며 복숭아 나무 가까이로 꽁무니를 들이댔다. 2명의 안전원이 구두술이 달린 손칼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복숭아 나무에서 새끼줄을 끊어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모자끈을 턱에 건 안전원만은 맨손으로 아까 그 포승줄을 풀어내더니 피가 묻었을지도 모르는 그것을 대강 뭉그려 주머니에 쏙 쓸어 남는 것이었다. 왜인지 그것이 좀 전에 총성을 들을 때보다도 더 무섭게 명철의 사지를 와들와들 떨리게 했다. 그 포승줄은 훗날에도 명철의 눈앞을 좀처럼 떠날 줄 몰랐다. 숙제를 못해갔거나 학교에서 주는 과외 과업 같은 것을 끝내지 못한 날에는 을에 그 포승줄이 꿈에 나타나 명철이를 가위 눌리게 했다. 명철은 그 무렵부터 선생님이나 소년단에서 시키는 일 앞에서 더없이 고분고분해지는 자신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처럼 복종의식이라는 관념으로 머릿속에 굳어져 버렸던 그날의 포승줄, 그것이 명철의 눈앞에 현실로 다시 나타난 것은 그가 집단 배치장을 따라 할 수 없이 병영을 떠나던 그날이었다. 명철은 그날 제대병들을 검덕 광산까지 호송할 임무를 받고 트럭에 기어오르는 호송공관의 안쪽 허리춤에서 권총집과 함께 얼핏 그 포승줄을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우연이랄지 필연이랄지 열차 안에서의 이 가슴 조이는 순간에 또 그 끔찍스러운 것이 눈에 보이게 될 줄이야. 마치 너는 나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것으로 인연지어진 운명이라고 암시라도 하는 듯이. 명철은 단속당한 사람들을 늘어세운 2 안전원이 그들을 끌고 몰아대며 열차 안에서 사라질 때까지 숨도 제대로 쉬지를 못했다. 만약 무슨 일로인지 열차 안에 정전이 되지 않았더라면 명철은 어느 때까지든 나오지 못하고 의자 밑에 그냥 엎드려 있었을지도 모른다. 위기에서 벗어나자 이번엔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이라는 것이 그를 의자 밑에 그대로 눌러 붙이려 했던 것이다. 명철은 다행히도 열차 안이 캄캄해지자 얼른 의자 밑을 기어나와 도망치듯 다른 착한으로 건너갔다. 그 상황 중에도 한 손에 꽉 거머쥔 찔광이 배낭이 그의 허벅다리 옆에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명철은 기차에 오른 하룻밤 하룻낮 사이에 자기가 영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차창에 얼추 비쳐 보이는 퀭한 얼굴이 무슨 열병이라도 치르고 난 사람 같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명철은 그간 냄새 고약한 화장실에 숨어 한 차례, 복잡한 역전 구간이나 바깥 승강대에 매달려 오는 것으로 또 한 차례, 연 2차례나 더 증명서 검열을 피해야 했던 것이다. 중간역에 용서 없이 쫓겨 내려지는 단속당한 사람들의 울고 불고 하는 소리가 명철이로 하여금 그리도 구질고 위험한 노릇도 서슴없이 택하게 하였던 것이다. 하나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지금 고향역을 눈앞에 둔 명철은 그래도 가슴이 부풀기만 했다. 병석에서나마 무등 반기는 어머니의 얼굴 모습이 차창에 언뜻 비껴 보일 때마다 명철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넘기며 무릎 위에 찔광이 배낭을 2 손으로 어루만져 보곤 했다. 명철은 아침 해가 석다산 마루에 솟아올 무렵 고향역에서 내려 역군의 울타리를 무사히 뛰어넘었다. 떳떳지 못한 첫걸음을 고향 땅에 찍는 것 같아 마음이 깨름하긴 했지만 여행증이 없이는 그 밖에 다른 출로가 없었다. 단숨에 읍거리를 벗어나 말등제에 올라서자
발밑에 휘연한 소양강 줄기가 나타났다. 이제는 눈 익은 저강을 건너 십리, 벌 하나 지나고 산 하나 끼고 돌면 곧 솔매라는 향촌이 나지리라. 명철은 벌써 그 고향 마을의 동구길이라도 들어선 심정이었다. 태양은 떠오르면서부터 열기를 내품었으나 소양강 물바람은 여기서도 제법 서늘했다. 흐느적이는 물소리와 삐삐하는 그 유정한 물새 소리마저도 귓전에 들려오는 듯했다. 향산줄기가 뒤를 둘러막고 앉은 탓에 어떤 나들이든 꼭 소양강을 넘나들어야만 하는 솔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 강은 그대로가 어머니 강이었고 추억의 강이었다. 명철의 가슴속에도 저 강에 대한 짜릿한 추억이 간직되어 있었다. 명철이 6살 나던 어느 해 가을날이었다. 명철은 외갓집을 다녀오려 어머니와 함께 저 강을 나룻배로 건너왔다. 그런데 금방 배에서 내린 명철이가 다시 강을 건너자고 떼를 쓰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한식경이나 달래도 보고 사정도 해봤으나 배를 한 번 더 타보고 싶은 명철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사공노인에게 선가를 또 내밀 수밖에 없었다. 아니, 아애민 금방 선가를 물지 않았나? 예, 그런데 이 애가 너무도 떼를 써서요. 배를 한 번 더 타보겠다고. 그러니 다시 건너갔다 오겠단 말이겠다. 네, 노인님께서 힘드시겠지만 미안한 대로 좀. 새끼라는 게 뭔지 뭔. 선가는 무슨 선가. 어서 올라타게. 예끼 녀석. 명철은 좋아서 키득거리며 이렇게 끝내 강을 다시 건너갔다 왔다. 그런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어머니가 왈칵왈칵 개우기 시작할 줄이야 어이 알았으랴. 내 저 녀석 응석을 너무 들어준다 했네. 보아하니 그 무거운 몸으로. 어머니의 만삭이 된 뚱뚱한 배를 동정스레 바라보며 그때 사공노인이 외우던 날을 명철은 지금껏 잊지 못하고 있었다. 명철이에겐 이런 추억이 있어서 어머니를 그리는 꿈을 꿀 때면 언제나 어젯밤 열차 안에서와 같이 어떤 강가나 나루터와 얽혀진 꿈만을 꾸는 것 같았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이 아들이 꿈에서처럼 어머니 앞에 나설 테니 말이에요. 풀썩풀썩 먼지가 따라오르는 명철의 두 발엔 날개라도 돋친 듯했다. 그렇게 명철이가 소양강 다림목에 이르렀을 때였다. 섰! 하는 소리가 명철의 고막을 찔렀다. 명철은 그제야 자기가 마음 들떠 다리 입구에 있는 차단봉이며 초소막에 주위가 소홀했음을 알아챘다. 자동차 단속이나 하겠거니 했지 이렇게 행인까지 멈춰 세우리라고는 생각 못했던 것이다. 증명서 좀 보기요. 뱁새 눈에 조개턱인 명철이 또래에 깔끔해 보이는 사나이가 한쪽 어깨에 총부역을 꼭 거머쥐인 채 토봉 꿀통 비슷한 보초소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명철은 눈앞이 아뜩했다. 명철은 잠시 얼떠름에 서 있다가 우물우물 공민증을 꺼내어 내밀었다. 사나이가 공민증 갈피를 깐깐히 살피다가 다시 요구했다. 여행증! 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외통길에 들어선 명철이었다. 뭐요? 사나이의 뱁새 눈이 째질 듯 찢어졌다. 여행증도 없이 함경도에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오. 그것도 1호 행사가 제기되고 있는 우리 군에. 허참. 그러더니 사나이는 손목에서 대롱거리는 호각을 들어 빽 하고 불어댔다. 차단봉 곁 초소막 문이 벌컥 열렸다. 또 뭐야? 함경도에서 여행증 없이 온 사람입니다. 어랍쇼? 영웅이구만. 이리오 이리. 명철은 보초소를 떠나 초소막 안으로 들어갔다. 막 안에는 명철이를 불러들인 구렛나루턱이 시퍼런 T자 현장의 안전원과 차단봉 조종공 외에도 이미 단속되어 들어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런 함정이 여기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구렛나룻은 지금 자기 앞에 줄레줄레 둘러선 사람들 면전에 의자를 바싹 내놓고 앉아 한창 무슨 훈시를 하던 모양인데 명철이가 들어서자 그에게로 말머리를 돌려대는 것이었다.
보란 말이야. 군과 군 사이의 통행마저 단속이라고 꿍꿍돌대지만 대낮에도 이런 도깨비들이 기어들지 않는가. 구렛나룻에 꼿꼿이 살아난 손가락 하나가 찌르듯 명철이를 가리켰다. 함경도 어디야? 디귿군입니다. 거기서 뭘 하나? 광산 노동자입니다. 잘한다, 잘해. 그러니 검덕광산이 생산 계획을 할 수 있겠어? 이렇단 말이야, 이래. 구렛나룻은 명철이 쪽에 대고 다시 손을 넌들넌들 흔들어대는 한편 얼굴을 먼저 사람들에게로 돌려댔다. 우리가 주민통제 사업을 해야겠는가 안 해야겠는가? 여행증이라는 게 저 간첩놈들만 잡자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소? 할머니? 네. 하지만서도 우리 상동군과 하동군은 이 소양강 다리 하나의 사이에 손자가 갑자기 앓는데서요. 글쎄 처음엔 곧불이라는데 그만. 이때 만약 부르렁거리며 밖에 트럭 한 대가 달려와 서지 않았더라면 명철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무슨 욕을 더 보았을지 모른다. 구렛나룻은 얼핏 트럭을 내다보더니 창턱 위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군 안전부 작전반입니까? 차가 금방 왔습니다. 예. 몽땅 실어보내갔습니다. 구렛나룻은 전화통을 놓았다. 그리고 사람들을 내몰기 시작했다. 자, 몽땅 나가! 아이쿠, 안전원 선상님. 이것 보시오. 난 이웃에 우리 사도님이 상세났대서리. 전 정말 국민증을 잃어버린 사람인데. 갑자기 끌어오르는 사람들 속에서 명철이도 구렛나룻의 한켠 팔을 붙잡았다. 안전원 동지! 어줍은 명철이로서는 자기를 초월하는 비상한 용단 끝에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천신만고하여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 그렇게 왔다가 고향집 문 앞에서 돌아설 수 없다는 생각. 지금쯤은 어머니가 아들을 한 번 보고야 눈을 감겠다고 마지막 숨을 넘기지 못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등의 절박한 생각이 명철이로 하여금 그런 용단을 내리게 한 것이었다. 사정 좀 들어주십시오. 안전원 동지. 명철은 구렛나룻의 팔을 흔들어댔다. 뭐야 이건? 꽥하며 구렛나룻이 팔을 잡아챘다. 그러고는 명철의 면상에다 돌이라도 내던지듯 냉혹하게 쏘아붙였다. 조선 까마귀 다 까웃거려도 동문 가만히 있으라. 영창감이야. 동문 영창감. 하지만 영창이라는 무시무시한 말도 이 시각 명철의 귀를 크게는 자극하지 못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 어떤 방법을 써서든 어머니를 만나보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영창 타령쯤은 꿈에 볼기맞기였다. 하나 별다른 수가 없었다. 총을 둘러맨 보초병까지 달려와 도살장으로 가는 돼지떼 몰아붙이듯 하는 통에 명철이도 끝내 트럭 위로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구렛나룻의 발목에 매달리던 할머니도 지팡이 짚은 허리를 조아리며 사정하던 할아버지도 그 누구도 제외됨이 없었다. 차가 부르릉하며 시커먼 배기가스를 한 발이나 내뿜더니 움씨라고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어머니, 명철은 속으로 부르짖었다. 숨결이 가빠지고 두 볼이 푸들거려났다. 부해지는 망막 속으로 저기 다리 옆 추억의 옛 나루터가 안겨오는 순간 명철은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임종의 머리맡에마저 나타나지 못하는 못난 아들을 둔 어머니가 불쌍했고 거미줄에 걸린 잠자리 마냥 꼼짝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운명이 서러웠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이 못난 놈을. 명철은 떨리는 주먹으로 눈물 콧물을 연방 닦아냈다. 달에 치며 뜨럭 꽁무니를 따라오는 뽀얀 먼지구름이 명철의 시야와 지척인 고향의 사냐 사이를 천만리로 갈라놓고 있었다. 잠들었던 아들애가 깨어나 뒤척거리기 시작하는 바람에 남편의 말은 끊어졌다. 정숙은 지금 이틀가리나 녹초가 되도록 앓고 난 후에 첫 담배 맛에 취한 채 털어놓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이었다. 영민아, 아버지 일어나셨다. 아이를 명철이 쪽으로 돌려대며 정숙이 말했다. 자, 좀 봐요. 아들을. 아들? 남편은 고소를 던졌다. 이야기를 들으며 울어서 눈두덩이 벌게진 아내가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내는 이유를 충분히 알면서도 남편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모양이었다. 호호, 영민아, 아버지가 반갑지 않다누나 너를, 응? 낳아준 어머니가 죽는데도 못 가보는 이 땅에서 아들이 필요하오? 아들이? 영민 아버지, 왜 자꾸 그래요? 지나간 일 자꾸 생각해선 뭘 하나 말해요. 이제 증명서 내가지고 다시 가면 되잖아요. 그때까지 어머니는 꼭 무사하실 거예요. 정숙은 남편의 그 후 사연을 마저 듣고 싶었으나 이런 위로의 말로 그만 묻어두고 말려 했다. 괜히 남편의 아픈 상처만 해집게 될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한 가지 근심만은 비쳐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직장일이 근심이에요. 20일 나만 앞 무단결근을 했으니 그건 일 없어. 남편이 정숙의 말을 끊으며 책상 위에 수첩 갈피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주었다. 확인서? 정숙은 급히 내려갔다. 성명 김영철. 상기동무는 여행 규정 위반으로 아래와 같이 노동 단련을 하였음을 확인함. 1992년 7월 2일부터 1992년 7월 24일까지 평안남도 이 군안전부 노동단련소. 아니, 정숙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남편에게로 옮겨갔다. 당신 말대로 다 지나간 일인데 뭘. 이번엔 남편이 지어낸 밝은 목소리를 냈다. 한마디로 자갈 물고 굴레순 마소가 돼야 해서 22일간이지. 그만해요. 정숙은 부르짖듯이 남편의 말을 밀막아 버렸다. 상의를 벗겨보면 남편의 잔등에서 멍이든 채찍자리라도 찾아보게 될 것 같은 환각에 가슴이 저려나서였다. 문득 벗겨 빠는 남편의 속옷 속에 한 번 쭉 깔려있던 이들이 눈앞에 다시 바글거려 놨다. 쪼르릉 삐 쪼르릉. 창밖에서 종달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저게 어떻게. 명철이 창밖 추녀 밑에 이전 모양 그대로 매달려 있는 종달새 조롱을 보며 놀라는 소리를 냈다. 당신이 놔주고 간 이튿날 아침에 보니 저것들이 다시 날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조롱을 다시 달아주었더니 저렇게 길들었구나. 불쌍한 것들. 명철은 한마디 한마디 씹어뱉듯 중얼거렸다. 삐종삐종 삐쪼르릉. 종달새가 다시 우짖었다. 마치 명철에게 당신도 길들었기에 그렇게 그냥 돌아왔죠 하고 반박이라도 하듯이. 그래, 나 역시 지척도 천리 밖으로 살아야 하는 조롱 속의 짐승인가 보다. 조롱 속의 짐승. 명철은 움쭉 자리에서 일어섰다. 꽉 담은 입술이 돌처럼 굳어 보였다. 어금니 바깥볼에 손가락 같은 근육이 불끈 돋아났다. 명철은 창밖으로 손을 뻗쳤다. 조롱을 벗겨 두 손으로 쳐들었다. 이윽도록 그것을 쏘아보는 명철의 입에서 신음소리 비슷한 것이 새어나왔다. 동시에 그의 손은 조롱을 양쪽으로 느긋이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으드득 조롱이 두 쪽으로 흩어졌다. 명철은 그 모든 동작을 미리 생각해 두었던 것처럼 그렇듯 거침새 없고 태연하게 하였다. 종달새가 방 안으로 한 바퀴 빙 돌더니 쏜살같이 창밖으로 빠져나갔다. 왜 그래요? 영민 아버지? 예? 정숙은 처음 보는 남편의 과격한 표정과 행동에 더럭 겁이 났다. 왜랄 게 있어? 조롱을 찢어야겠으니 찢었을 뿐이지. 자유로이 나래치는 종다리를 지그시 바라보는 명철의 대답은 역시 태연자약하기만 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우편 통신원이 열려진 창문으로 전부 한 장을 들이밀었다. 자자고고 가슴을 허비는 글자가 두 사람의 눈을 찌르고
들었다. 모, 친, 사, 망. 곡성은 울리지 않았다. 다만 속으로 흐르는 눈물보다 몇 곱절 더 진하고 독한 그 무엇에 전보장을 맞쥔 두 사람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을 뿐이었다. 1993년 2월 7일 달고.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베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